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번에 인사드렸다시피 25기 나지연입니다. 생물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 제가 이번에 가르쳐 드릴 부분은 효소입니다. 저번에 앞에 나왔던 단원인 세포의 구조에 관한 내용은 25기 김원열 군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효소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네? 뭐가 생각나나요? 빵이요! 빵이요! 맞아요. 빵 속에 어떤 효소가 들어있죠? 효모? 맞아요! 효소는 효모 속에 들어있는 요소란 뜻이에요. 네. 하필이면 왜 효모일까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빵을 먹잖아요. 빵이 가장 익숙하니까 효모 속에 어떤 성분이 이 반응을 빠르게 도와줄 것이다. 이스트. 그래서 엔자임 이라고 이름 붙였죠. 간단하게 이 정도 넘어가고, 제일 처음 말했던 사람은 빌 헬렌 킬레인데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물질대사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죠. 물질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은 중학교 때도 배웠을 수도 있고 화학에서 나오고 생물원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건데, 작고 저분자의 물질을 고분자로 합성시키는 반응,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한 흡열 반응입니다. 이화작용은 반대로 분해시키는 반응입니다. 고분자의 물질을 작은 저분자 물질로 분해시키는 반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방출되고 발열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에는 연력학 법칙이 3개가 있습니다.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습니다. 세포는 한 형태의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며 여기서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여러분, 방 치우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지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린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방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렇죠? 네! 네, 아주 좋은 학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무질서화되는 경향은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고, 무질서를 향한 자연 발생적인 경향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방을 청소를 하고 조금 냅두면 바로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런 것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질서정연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체의 모든 조직은 잘 다듬어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간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물체는 의도적인 노력이 없다면 점차 무질서화되는 것이 자연히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 대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질서도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커지는데 우주는 항상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와 마찬가지로 효소도 연력학 제2법칙을 따릅니다. 효소는 에너지적으로 유리한 반응, 즉 우주의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반응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세포는 성장하고 분열하기 위하여 에너지적으로 불리한 반응을 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들은 단순한 작은 분자들로부터 매우 질서 있고 에너지적 수준이 높은 분자를 생성하여야 하고, 이 과정은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화학 반응은 우주의 무질서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무질서는 일하는 일에 이용될 수 있는 이용 에너지가 열로 사라질 때 증가합니다. 즉,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시스템에서는 유용한 에너지는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선 화학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실 테니까 넘어가죠. 네, 그것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는 연계 반응에 관한 설명입니다. ATP와 글루코스가 에너지를 내뿜고 ADP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예를 들어서 연소 반응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연소하려면 일단 가스불을 켜야 됩니다. 활활활. 불에다 손을 대보세요. 어떻죠? 뜨겁습니다. 맞아요. 손이 타버리죠? 아프죠? 화상 있죠?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비슷한 반응인데도 몸이 타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서 몸이 타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쵸. 네. 이것이 바로 효소 때문입니다. 효소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가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반응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소모됩니다. 이렇게 계단 형태로 조금씩 소모되므로 에너지가 적은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해주어야 반응이 일어나고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거나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더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겠죠? 또 이렇게 연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성회되는 반응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런 열들이 한꺼번에 방출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몸이 다 타버리겠죠? 활활 탈 겁니다. 활활. 활활 들어보셨나요? 노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원어. 죄송합니다. 넘어갈까요? 이 표 한번 봐주시고요. 반응 물질은 유기물과 산소, 연소는 유기물, 산소 이렇게 같지만 에너지적으로 반응 온도가 37도, 400도 이상 이것이 다르죠. 반응 속도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빠르게 진행. 세포 호흡은 촉매로 역할을 하는 효소가 필요하지만 연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세포 호흡에서 통해서 합성된 ATP는 ADP와 인산으로 분해되며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는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됩니다. 세포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물질은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입니다. 트라이는 3개란 뜻이고 포스페이트는 인산 결합이란 뜻입니다.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무기 인산이 있고 네, 여기 리보스, 아데닌, 여기 무기인산 3개가 결합했죠? 여기 3개가 결합했고 여기는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다이포스페이트, ADP 여기는 포스페이트가 하나 더 붙어서 트라이포스페이트, ATP가 되겠습니다. 트라이포스페이트의 결합을 하나 끊어내면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화살표를 반대로 그렸네요. 네, 여기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ATP가 ADP보다 에너지가 더 높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산 결합에 있습니다. 인산과 인산은 서로 매우 결합할 때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합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합하고 나면 또 쉽게 끊어질 수도 있고 그 에너지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기 때문에 하나를 끊어내면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에너지의 저장과 방출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인산기를 하나 내놓고 여기서 7.3kcal라는 에너지를 내놓게 됩니다. 이때 물이 하나 들어가면서 분해가 되고요. 네, ATP를 생물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화폐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많이 봤던 거고 아데노신 1인산, AMP, ATP, ATP가 있겠죠. 네,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두 개의 분자를 결합하는 데 이용됩니다. 즉, 에너지적으로 불리한 축합 반응이 효소 촉매 반응 경로를 통해 ATP 가수 분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물이 하나 빠지고 축합 반응이 일어나죠. 여기 ATP가 하나 인산기를 내놓고 ADP로 분해되면서 다시 가수분해와 그러니까 축합 반응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효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효소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효소는 빈칸을 채워보면 여기 반응물과 결합하는 효소의 특정 부분,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반응 물질인 기질, 효소와 기질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인 기질, 효소, 복합체가 있습니다.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들어와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고 그런 반응이 조금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질 분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성물은 빠져나가게 되고 효소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효소는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소는 기질과 결합하는 활성 부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활성 부위에 기질이 붙어야지만 이런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효소는 전효소, 단백질 부분을 주효소, 보조인자, 금속이온 또는 조효소를 보조인자라고 부릅니다. 주효소가 보조인자가 합쳐져서 전효소가 됩니다. 전효소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기질이 활성 부위에 붙을 때 보조인자와 함께 붙으면서 주효소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체의 보조인자 플러스 주효소를 전효소라고 볼 수 있겠죠. 보조인자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보조인자가 활성 부위와 기질 사이에 결합하는 경우, 보조인자가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인자는 그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효소를 변화시키겠죠. 기질과 결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효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조효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들이 조효소이거나 조효소를 형성하는 원료로 작용합니다. 하나의 조효소는 여러 가지 주효소의 작용에 관여하며 대부분 효소에 약하게 일시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예로는 NAD+, FAD+, NADP+가 있습니다. NAD+와 FAD+는 주로 세포호흡, NADP+는 광합성이에요, 그죠? 여기서 니아신은, 비타민인 니아신은 NAD+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렇게 또 FAD의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효소가 없어졌을 때 일어나는 병인 각기병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나왔는데 피르부산 탈탄산효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B1이 결핍된 것은 각기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조효소 외에도 보결적이 있습니다. 보조인자 중에서 특별히 효소와 매우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영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 그냥 그대로 효소에 붙어 있는 것들을 보결족이라고 합니다. 금속이온과 유기물 분자 모두가 이에 행동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헤모글로빈과 사이토크롬이 있는 햄그룹, 철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철이 들어있죠. 이것이 햄그룹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구적으로 붙어서
보조인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결족입니다. 네, 그렇게 세포호흡에서 이렇게 효소들이 이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에 도움을 주죠. 다음은 잘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효소의 구성에 관한 건데요. 먼저 이렇게 보통 셀로판 주머니에 효모를 부순 다음에 물에 녹여서 이것을 1시간 동안 투석시켜서 셀로판 주머니 속의 용액과 비커에 남은 용액으로 분리하였다고 합니다. 주효소와 보조인조 중에 어떤 것이 더 이렇게 크기가 클까요? 주효소죠? 네, 주효소입니다. 왜냐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보조인자는 작은 이온들이기 때문에 주효소가 더 크기가 큽니다. 그러면은 여기 셀로판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것은 주효소가 되겠고, B, 요 비커 속에 밖으로 빠져나간 용액은 보조인자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효모 효소액과 위에서 하였던 그리고 포도당 용액을 넣어서 기포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기포는 CO2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합니다. 포도당 용액과 L을 넣었더니까 변화가 없었습니다. A는 주요소죠. 포도당 용액과 B를 넣었더니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조인자만 있죠. 포도당 용액과 A와 B가 있으니까 기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1번과 같은 조건이라 볼 수 있겠죠. 또 포도당 용액 70도로 가열한 A 주효소와 B 보조인자를 넣었더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당 용액과 A 70도로 이번엔 B를 가열했더니까 기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효소는 단백질, 즉 열을 가하면 변성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밖에 보조인자는 열을 가해도 분해되지 않음, 변성되지 않음. 이런 문제 유형은 푸실 때 어떤 것이 주효소고 어떤 것이 보조인자일지 잘 생각하면서 A랑 B랑 그냥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가볍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소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특징, 효소의 역할이라 볼 수 있겠죠? 효소는 먼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물질에서의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줍니다. 언덕을 넘을 때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 때 차 타고 내려가시잖아요. 그때 산을 넘는다 생각해보세요. 차를 타고. 근데 여기는 하도 시골길이라서 터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효소는 여기에 터널처럼 구멍을 뚫어줍니다. 여기를 낮춰서 가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훨씬 빠르죠? 네,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런 역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는 이렇게 화학 평형의 방향이나 반응열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다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효소는 또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으므로 생성물분과 분리된 후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반응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왜 있는 걸까요? 화학에서 배우셨겠지만 두 입자가 반응하기 위해 서로 접근하면은 분자에 있는 전자구름들이 서로 같은 극이니까 청력을 야기합니다. 이 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에너지가 투입되어서 결합을 재배치시키기에 충분한 거리까지 분자를 다가서게 하는 겁니다. 에너지 우물, 화학에서 나왔던 그런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투입되면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전이 상태에 도달하고 반응물이 전이 상태가 되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반응물이 전이 상태가 되는 그런 시간을 단축시키고 빠르게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과 같습니다. 낮춰주는 거죠. 반응열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분자수가,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에 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분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분자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효소는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가? 효소에는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향성, 두 번째로 물리적 긴장, 세 번째로 화학적 전하. 방향성은 이렇게 효소의 기질이 부착되면은 두 기질이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줍니다. 또 물리적 긴장은 효소가 기질에 물리적인 긴장을 주어서, 즉 조여서 이렇게 팽팽하게 함으로써 더 반응을 잘 일어나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줍니다. 다음으로 화학적 전하. 물질 속에 있는 전하를 재배치함으로써 이렇게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가집니다.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에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일부 일처제죠. 하지만 꼭 기질 특이성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랍의 부인을 여러 거느린 아랍 왕자처럼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올 텐데, 이것은 조금 이따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